네,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들으신 것처럼 오늘 열렸습니다. 범인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한편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납치한 택시기사가 범행 9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네. 유가족들은 저희가 꾸준히 보도를 통해서 뭐 딸들도 그렇고 뭐 사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선처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강력히 원했는데 일단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전처를 살해한 사건으로 오늘 징역 30년에 20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을 받은 것인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인이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거처를 집요하게 추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난해 한 8월에 아내가 아내의 언니 집에 있는데 아내의 언니 집에 주차되어 있는 아내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또 이번에 범행이 있기 전 8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요. 범행 당일날에는 가발을 쓰고 접근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물론 뭐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네. 이번에 유족들이 뭐 사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형으로 보이는 30년이 그렇죠. 선고됐습니다. 예. 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최근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반성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서는 왜 받아들여진 걸까요? 보통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양형에 안 좋게 작용하는 점과 양형에 좋게 작용하는 점을 모두 고려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양형에 좋게 고려하는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죄 의사 표시를 하고 유족들에게 반성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는 네. 것인데 이 부분이 고려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고려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양형 사유를 보면 법원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처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다는 탓을 돌렸고 이혼한 전처가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네.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미행을 통해서 집요하게 거처를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 이번에 범행도 계획적이었는데다가 이 범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자녀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 향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는 점에 있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더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른 고려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서의 감형의 요인보다는 가형을 좀 더 가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요인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30년 이 선고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뭐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많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어느 경우는 또 무기징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실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실형 선고가 있어서 이게 뭐 어떤가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형량 차이. 물론 지금 유족들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다시 나왔을 때 사회 복귀했을 때에는 남아 있는 딸들이 보복이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단순히 무기징역을 검찰이 구형을 했고 오늘 30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살인의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가장 높은 것이고 보통은 무기징역에 선고되려면 살인의 피해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의 피해자들인 경우 그리고 그 범죄가 굉장히 잔혹한 범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 범죄가 그러한 범죄에 비해서 결코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간에 있어서의 가정폭력이 지속된 것은 맞지만 일단 피해자가 지금 한 명이고 계획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서 물론 유기징역에서의 가장 높은 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사라든지 기소를 할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지난해 가정폭력에서의 신고된 건수가 19만 건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된 것은 채 15만 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정폭력에서의 반의사불벌죄로 인해서 네.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신고를 했다가 이것을 중간에 신고를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하고 이 사람이 당장 고소를 받아서 구치소에 있다가 다시 나오면 돌아와서 한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과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내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여러 요소들에 따라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들이 흔들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자.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없어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이제 바이 아예 케이스로. 없애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그 가정폭력의 중함이 굉장히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항소를 하겠죠. 일단 뭐 유가족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겠죠. 항소를 하겠죠. 근데 항소를 했을 때에도 사실관계가 크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양형을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이 밤에 이제 그 홍대 근처에서 택시를 탔고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지를 발휘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이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의 홍대 인근에서 한 여성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탈 당시에 예.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잠이 들었는데 승객이 잠이 들자마자 택시 운전기사가 다른 곳으로 택시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몰아갔고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 휴대하고 있던 청테이프와 흉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을 하자 흉기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다행스럽게도 여성 피해자 승객이 기지를 발휘했고요. 내가 지금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 잠깐 청테이프를 좀 풀어달라라고 네. 해서 청테이프를 풀었던 순간 그 차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그 범행이 있은 이후부터 9시간 만에 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사는 자신의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황상 계획된 범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청테이프라던가요, 뭐 커터칼이라던가 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흉기로 위협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렇죠. 봤을 때 이게 우발적인 것 같진 않은데 이 계획 범죄와 우발 범죄를 좀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자신의 택시에 청테이프와 흉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휴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것들이고 예. 이것은 결국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성 승객입니다. 여러 명이 타지 않고 여성 승객 혼자 택시를 잡았고 여기에 술에 취해 있었던 택시의 피해자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어서 계획 범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택시기사 범죄라는 게 좀 자주 있는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다시 운전대를 잡거나 또 실형 후에 다시 택시기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 노출되는 부분인 건데 현행법은 어떻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행법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 차례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8월이었어요. 개정이 법이 개정이 됐었군요. 됐었습니다. 예. 이미 그래서 뭐 버스라든지 택시의 그냥 여객 자동차의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이런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강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면 지자체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다시 면허를 따기에는 예전에 법 개정 전에는 2년이었는데 이제는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럼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예. 발생하고 있느냐? 면허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에는 지자체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있는데 취소가 되기 전의 상황에서 여전히 승객들은 위험에 노출될 취소 수가 절차가 좀 있고 복잡한가 깁니다. 그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엔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취소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 취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생기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 운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운수 종사자들을 고용을 할 때
있는데 검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2012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예. 그 전에 전과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과를 조회를 하고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종사를 제한하고 싶어도 2012년도 이전의 전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전히 법이 한번 개정됐지만 제도상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좀 필요해 시급해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같고, 자 그렇다면 이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여성분을 납치를 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 대한 고의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강도범인지 예.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했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범죄의 미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폭행이 강도를 위한 폭행이었으면 강도 미수가 되는 것이고 성범죄를 위한 폭행이었으면 성범죄 미수가 되는 그럼 것이죠.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동기로 여성을 데리고 왔느냐. 예를 들자면 돈을 그걸 뺏으려고 했다든지. 가해자의 진술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성에게 예를 들면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떠한 범행을 했는지의 수법들을 보다 보면 고의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강도와 성범죄 모두 다 인정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현재는 폭행과 감금으로만 구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이 처음 범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동차 안에 이미 청테이프라든지 흉기를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처럼 좀 차량 내 그 CCTV, 차량 내 이제 블랙박스 같이 차량 안을 살필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무화시켜서 좀 범죄 현장을 좀 뭐 확인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현행은 의무화는 아니지만 CCTV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지금 현재 찍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범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살펴볼까요? 참 지난해 말일이었죠. 그 강북 성산병원 임세인 교수의 고인이 됐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게 또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여의사를 흉기를 갖고 있던 환자가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경이었어요. 은평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담당 의사였던 정신과 의사를 거기에 입원해 있었던 전 환자가 흉기로 위협을 했고요. 다행히 그 여성 의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아주 찰과상, 자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작은 끝쪽만요. 자상 예. 정도만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라든지 또는 방문자로 지금 보이는 한 사람도 미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결과는 너무 다행입니다만 지난 그러한 범죄가 있은 이후에도 똑같은 범죄들이 반복해서 예. 일어나고 있다는 점들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응급실 같은 데서만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진료 중에 이렇게 의료진을 폭행한다는 게 상당히 좀 빈번한가 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의료진 폭행과 협박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17년도에 의료기관에서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되거나 신고된 사건이 893건이에요. 그 얘기는 하루에 2개에서 3건 정도가 있다는 그렇네요. 것이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것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있었던 폭행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돼 와서 예.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징역을 이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일반 진료실에서는 그러한 법이 여전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빨리 조속히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정신과 진료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위험한 게 있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 일단 이런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여서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 대상으로 뭐 있는지 수색을 하고 나서 들여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떤 점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들은 지금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왜냐하면 어디에서 어떠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청원경찰이라든지 안전요원들의 배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필요하다면 응급실과 같이 경찰관들과의 한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물론 모든 범죄가 중증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 이러한 정신과라든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응급실과 관련된 그 폭행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은 가중 요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도 조속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